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 아침 고수익 작전 타임 김선희입니다. 어제 양시장 나란히 빨간불을 켜냈습니다. 장 초반의 오름폭에 비해서는 마감으로 가면서 상승분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그래도 나란히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간밤 뉴욕 증시 다시 불안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미 국제 10년물 금리가 1.7%를 넘어서면서 증시에 타격을 안겼고 특히 기술주가 급락하면서 나스닥 3%대 하락폭을 기록을 했습니다. 또 유가의 하락도 눈에 띄었죠. 65달러를 넘보던 WTI 7% 넘게 하락하면서 다시 60달러 선 아래로 내려앉은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함께 작전 세워보도록 하죠. 오늘의 투자 작전 화면으로 함께 확인하시죠. 네, 오늘의 투자 작전입니다. 먼저 김민수의 작전 키워드 40만 원 뚫은 네이버입니다. 신고가 갱신한 네이버와 관련한 작전 함께 세워봅니다. 네, 이어서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 이번 주 2차 전지 관련주 리포트 리뷰해봅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치계 고수익 낚아채기 시간에는요, 2차 전지 금속 부품 생산 기업 오늘 낚아채봅니다. 네, 금요일장 오늘도 저희와 함께 작전 두둑하게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지금 국내외 시장에서 가장 핫한 이슈를 키워드로 알아보고 투자 작전까지 세워보는 김민수의 작전 키워드 시간입니다.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 할게요.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자, 오늘은 특별히 또 금요일도 함께 해주고 계시는데 오늘 준비해 주신 키워드 화면으로 함께 확인하시죠. 네, 오늘의 키워드입니다. 40만 원 뚫은 네이버라고 꼽아오셨네요. 네이버가 어제 5%나 오르면서 신고가를 갱신했죠. 또 쿠팡의 뉴욕 증시 상장과 맞물려서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평가가 많고요. 또 어제는 신세계와의 지분 교환을 통해서 또 쇼핑 동맹을 맺은 것이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는데, 자, 네이버 신고가 배경과 이와 관련한 투자 작전 저희 어떻게 세워볼까요? 네, 금요일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네이버가 신고가 나오면서 또 여러 가지 반응이 큰데, 앵커님한테 질문을 드리려고 했더니 앵커님은 신고가 나온 거 안 좋아하신다고 하셨죠? 살살, 예, 사신다고 하셨죠? 네, 그렇죠. 이제 네. 조정이 나오면 사야죠. 네, 그러면 네이버는 사실 거죠? 네? 그렇게 또 네이버란 종목은 사시고 싶은 거죠?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네, 그래도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도 외면하실까봐 좀 긴장했었는데요. 그래서 네이버를 바라보고 있는 입장은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저렇게 좋은 회사 다 알겠는데 언제 어떻게 사야 돼가 관건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은 나중에 조금 있다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요. 일단 코스피 지수 대비해서 선전합니다. 네이버, 카카오 모두 다 시장보다 이만큼, 특히 한때는 작년 같은 경우 가장 많이 오른 때가 코로나19 수혜 때문에 플랫폼 관련주들이 가장 많이 오른 게 작년의 상반기였고요. 하반기는 재미가 없었습니다. 정체 또는 하락되다가 이번에 재차, 2차 상승이 나오는데 그때 또 주역은 외국인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국인들은 그래도 중기적으로 매매를 잘하는 게 워낙 큰 자금이다 보니까 그럴 수는 있겠지만 주가가 꾸준히 올라갈 때는 비중을 계속 줄입니다. 그러다가 주가가 1단계 상승하고 정체 또는 하향 정체가 됐을 때 그때부터는 또 비중을 늘리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 같은 흐름에서는 오히려 가장 또 어떤 수익을 크게 나오는, 그러니까 즉 30만 원대부터 또 40만 원대까지 약 30% 넘게를 수익률을 끌어내는 게 외국인들의 또 매매였다라고 하게 되면 외국인들의 매매를 무시할 수 없는 게 이런 중기적인 변화에 또 강점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어제 나왔던 네이버의 여러 가지 변화를 보게 되면 이 애널리스트 데이에서 앞으로 네이버가 어떻게 하겠다는 쪽을 분명히 보여줬습니다. 즉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국내 쪽은 한 2025년까지 30%대로 끌어올리겠다. 작년이 한 17% 정도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추가로 한 2배 정도 더 성장을 시키겠다라는 입장이 큰데 이게 숫자가 2025년입니다. 앞으로 4년 뒤입니다. 그러면은 4년 뒤에 나머지 시장 점유율을 이만큼 끌어올리겠다는 얘기는
나머지 회사들의 점유율을 끌어가겠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시장 점유율, 뭐 이베이 코리아 쪽도 있을 거고 쿠팡 쪽도 있을 거고 나머지 11번가 이런 식으로 두루룩 있는데 이쪽을 계속 흡수해서 내가 더 시장 점유율의 강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전략이다 보니까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오프라인 쪽을 강화시키지 않으면 우리가 점유율을 못 끌어내겠다라는 관점 쪽에서 손잡은 쪽이 신세계그룹이죠. 그러다 보니까 신세계 그룹 쪽에서 명품 브랜드를 이제 네이버 쇼핑에 입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앵커님 축하드립니다. 명품 브랜드 이제 온라인으로도 좀 특히 명품 브랜드를 온라인으로 산다는 거에 대한 부담감은 아무래도 이게 명품 맞아?라고 생각할 수 있는 약간 그런 부분들이겠죠. 근데 만약에 진품이 아니다, 보통 저희가 얘기하는 짝퉁이다라고 했을 때 환불이나 돌려받는 방법에 대해서 상당히 좀 어렵고 또 이제 AS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다 이제 네이버나 그리고 또 신세계라는 브랜드를 갖춘 쪽에서 한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좀 더 확장성이 커지겠죠. 그런 쪽과 함께 또 하나 이제 해외 쪽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상반기에 일본 진출하고 또 대만, 태국, 동남아시아 쪽까지 시장을 진출한다라고 하게 되면 특히 쿠팡과 네이버를 지금 현재 비교를 했을 때 아직까지는 국내에서 싸우고 있어도 해외 쪽에 대한 변화가 나오면서 실적을 끌어낼 게 어디냐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이런 해외 쪽의 변화를 갖고 있는 네이버겠죠. 그래서 기대감이 훨씬 더 높다라는 쪽도 어제 작용을 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와 함께 또 어제 카카오도 같이 움직였죠. 근데 카카오는 별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네이버 움직임에 따라서 움직이는 정도 그런 쪽에서 어제는 뭐 카카오 모빌리티 쪽에 대한 강화를 얘기했는데 카카오 내비 앱을 보게 되면 차량 관리를 할 수 있게 업무 협약을 한다. 한쪽이 불스원이라는 회사가 또 주목을 받고 있고요. 또 렌터카 중개 플랫폼인 딜카도 인수를 했다라는 쪽도 살짝 부각을 받았는데 근데 여기서 이런 카카오 얘기보다는 네이버 쪽에 지금 포커스를 많이 맞춰주고 있는 게 아무래도 전체 리테일 시장 대비해서 이커머스 시장을 봤었을 때는 우리나라가 세계 평균보다 한 2배 정도 높습니다. 세계 평균이 16%대로 리테일에서 이커머스를 차지하는 비중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 한국은 35%대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높은 왜냐하면 인터넷이 잘 발달된 국가고 또 스마트폰과 관련된 통신 환경들이 상당히 좋다 보니까 이쪽이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전체 소매 시장에서 이커머스 거래액은 특히 네이버 쇼핑 거래액과 쿠팡 거래액을 봤었을 때 아직은 어떤 누가 뚜렷한 강자가 없이 좀 치고받고 하는 상황들이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 이제 앞으로 네이버도 꿈꾸는 게 어떤 지금 같은 도토리 키재기가 아니라 훨씬 더 끌어내겠다는 입장들이 상당히 강하죠. 그래서 이 네이버의 앞으로의 전략들이 계속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들인데 일단 첫 번째로는 이마트 쪽과 이제 신세계 그룹과 얘기를 말씀드리기 때문에 이마트와 시민세계 인터내셔널이죠. 이쪽의 주식을 각각 자사주와 맞교환합니다. 특히 네이버는 지금 최근에 나오고 있는 동향을 봤을 때 사업을 협력하려고 하는 회사와 지분 교환을 잘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네이버가 궁극적으로 숫자를 좋아하는구나라고 볼 수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아무래도 지금 어떤 주식을 교환을 하게 되면 너네도 성장하고 우리도 성장한다는 부분들을 일단 주가로 충분히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주가가 오르면 너희도 좋은 거 아니냐라는 관점과 함께 그에 따른 변화를 같이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는 쪽에 대해서 앞으로 사업을 새롭게 하는 쪽마다 이런 주식 교환들이 네이버 쪽에서는 가장 중요한 전략적으로 나올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미래에셋증권과는 2017년도에 벌써 관련된 사업을 진출하고 핀테크 쪽이죠. 또 지분 교환했고요. CJ그룹 쪽에서는 CJ대한통운, CJENM, 스튜디오 드래곤 쪽에서 지분 교환을 벌써 했던 상황들이고 게다가 또 해외 시장 쪽의 협력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또 소프트뱅크입니다. 합작했던 G홀딩스 쪽이 일본 전자상거래 시장에 진출을 하는데 앞서 잠깐 그림을 보셨을 때 나왔던 것처럼 지금 세계 평균에 또 못 미치는 게 일본 시장입니다. 지금 전체 리테일 시장 대비해서 이커머스 시장이 10% 정도밖에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규모는 우리보다 어떻게 보면은 인구가 더 많다 보니까 3배 정도 시장이 되는데 아직 낮은 침투율이다라고 하게 되면 네이버가 충분히
눈독을 들이기 상황들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이제 제트홀딩스가 앞으로 일본 시장에서 이커머스를 꾸준히 성장시킨다라고 하게 되면 네이버의 가장 큰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는 관점 쪽에서 이 부분을 가장 주목해야 될 포인트로 보여지고 있고요. 일본에서 성공했다라고 하게 되면 주가가 지금 주가가 아닐 겁니다. 오히려 한 단계 더 레벨업이 될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중요시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6월 달에는 또 네이버가 강점이 있는 게 카카오는 카카오톡, 네이버는 라인 메신저죠. 라인 메신저가 영향력이 큰 지역을 보게 되면 일단 일본이고 동남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를 충분히 활용해서 이커머스를 키우겠다는 입장이다 보니까 스마트 스토어와 결합을 해서 메신저와 스마트 스토어를 결합한다고 하게 되면 상당히 또 파장이 커지겠죠. 그래서 손쉽게 이커머스에 접근할 수 있고 이 부분에 대한 효과는 말씀드린 것처럼 동남아와 일본 쪽에서 확장성을 가진다라고 했을 때 중요한 강자가 되기 시작하게 되면은 실적도 큰 변화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는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상황은 또 이제 쿠팡이죠. 다음 투자의 변화가 나오고 있는 쿠팡 같은 경우는 일단 먼저 나스닥 상장을 하면서 우리가 먼저 가지롱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겠지만은 쿠팡에 대한 앞으로의 도전은 또 만만치 않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실적만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기준으로 보게 되면 매년 거의 2배 이상 성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2배 이상 성장을 하기는 여러 가지 상황상 특히 코로나19 때문에 또 덕을 본 측면들도 많기 때문에 그걸 뺀 나머지 흐름을 봤을 때는 매출액의 성장세는 이제 거의 좀 둔화가 되는 쪽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2배는 아니라는 얘기겠죠. 근데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그 사이에 매출액이 성장하면서 그동안 계속 투자를 하면서 판관비라고 하는 그래서 어떤 수익성을 높일 수 있는 변화를 계속 끌어왔다라고 하게 되면 이 낮아진 판관비 때문에 이제 실적이 조만간 빠르게 턴어라운드 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올해는 아마 예상이 한 3천억 정도 가까이 실적이 어떤 흑자로 나올 것이다라는 부분들도 나오다 보니까 이에 따른 자신감은 이제 한번 흑자로 나게 되면 꾸준히 흑자 기조가 유지가 되겠죠. 이 기존에 투자가 많이 돼 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확인되게 되면 가장 또 중요한 쿠팡의 경쟁력이 될 수는 있겠는데 또 하나의 부분이 쿠팡이 강점을 갖고 있는 게 한 번 고객, 우리 고객 이런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과거 한 4년 전, 4, 5년 전부터 쿠팡의 고객의 추이를 보게 되면 새로운 고객이 들어오는 것보다 기존의 그 고객들이 이끌어내는 매출이 상당히 크다라고 하게 되면 이 고객 충성률이라고 그러죠. 이쪽이 거의 90%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를 쓰면은 로켓 배송과 함께 어떤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로켓 배송을 통해서 빠른 접근들이 우리가 가장 큰 강점이다라는 쪽으로 나오다 보니까 올해 나온 상업 보고서를 보다 보니까 그런 내용도 있더라고요. 로켓 배송 4시간으로 단축하겠다. 그러면 아침에 주문하면은 저녁에 옵니다. 이런 쪽의 물류를 강화시키겠다고 하는 게 쿠팡의 큰 그림인데 그러면 제 생각에는 이제 편의점 갈 일은 없는데요. 편의점을 갈 일이 없습니다. 왜냐면 편의점에 대한 메리트가 가격은 비싸고 비싸더라도 가까운 접근성이 있는데 한 4시간만 참으면 물건 충분히 받을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편의점에 대한 메리트가 떨어지지 않을까요? 거기다가 이제 마트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조금만 기다리면은 충분히 배송 특히 요즘 마트에 주문해도 한 1시간, 2시간은 걸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만약에 쿠팡의 큰 그림이 성공한다라고 하게 되면 훨씬 더 또 리테일의 지각 변동은 상당히 커진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중요한 게 이제 쿠팡의 실적과 주가와 관련된 동향을 보게 되면 35달러대에서 미국에 상장했다가 63달러대까지 갔다가 40달러대 초반까지 들어오는데 일단 오늘은 미국 시장이 급락해도 선전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낮다라고는 보여지고 있는데 그래도 이 부담은 계속될 수 있는 게 이건 주가에 관련된 얘기고요. 밸류에이션이 부담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런 관점 쪽에서 아직은 흑자가 아닌데 주가가 시총이 80조 가까이 된다. 이런 부담들과 함께 또 오버행 이슈도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 이번에 회장이 지분을 매각하면서 의외다라는 얘기도 나오는 상황 쪽에서 이 쿠팡과 골드만삭스가 상장 후에 6거래일 기준으로 임직원들 목조에 3,400만 주는 매도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와 관련된 물량이 계속 나올 수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180일 락업 기간이 걸려 있는데 이 이후에는
소프트뱅크를 비롯한 2대 주주 같은 경우도 계속 물량이 나올 수 있겠다라고 바라보게 되면 이 부분도 아무래도 주가에 걸림돌이 될 수 있겠다라고 작용을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으로 봤었을 때 이커머스 시장은 앞으로 여러 가지 변화가 계속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 쪽에서 일단 가장 먼저는 이베이 코리아를 누가 가져가느냐에 따라서도 바뀔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베이 코리아의 가장 큰 강점은 한 20년 정도 영업이 그 업력이 이어오는 가운데 꾸준하게 흑자를 내왔다 이런 관점들인데요. 근데 꾸준하게 흑자를 내왔다는 거는 이베이의 강점이지 지금 인수하려는 회사의 강점은 일단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이에 또 인수하고 어떤 변화를 이어가느냐에 따라서 실적은 바뀔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매각 가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매각 가격이 5조 원대까지 들어온다라는 부분들 이 부분 때문에 아무래도 어떤 물류센터나 충분히 물류에 대한 강점을 갖고 오프라인 업체가 이를 인수했었을 때 가질 수 있는 효용들은 적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카카오 같은 경우는 쇼핑 쪽에 대한 아무래도 입지가 좀 적음에도 불구하고 5조 원대나 주고 이베이 코리아를 사기에는 아직은 우리가 무리다라는 판단 때문에 이렇게 결정을 했던 부분을 봤을 때는 아무래도 이를 충분히 활용을 해서 고객 데이터나 그리고 또 이어갔던 한 20년 동안의 데이터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업체가 가장 좋지 않을까로 바라보고 있는데 이를 잘못 인수했다가는 또 승자의 저주가 나올 수 있다는 부분도 약간 염두가 되고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앞으로는 이제 또 오프라인과 온라인이 어떻게 또 협력이 돼가느냐라는 부분들 계속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쪽에서 상대적으로 이제 쇼핑이 취약한 말씀드렸던 카카오에 대한 동향들이 가장 또 주목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아마 상반기 중에 한번 변화가 나올 것 같습니다. 카카오도 그냥 이대로 뭐 선물하기 기능만 가지고 만족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이쪽에 대한 변화도 눈여겨볼 수 있는데 그래도 중장기적으로는 이 관련된 성장성은 당연히 큰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고르라라고 하게 되면 이커머스 시장의 강자는 개인적으로 네이버가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 속에서 성장성은 크지만 여전히 단기적인 밸류는 부담이다. 라는 관점 쪽에서 네이버를 기준으로 보게 되면 12개월까지 올해 나올 수 있는 실적 대비한 PR을 계산해 보면 35배, 카카오는 70배 정도 되다 보니까 이쪽에서는 일단 단기적으로 어떤 보여주는 실적보다 이슈로 인해서 기대감이 커진다라고 하게 되면 단기적으로는 비중을 축소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다시 어떤 시장의 관심이 이쪽이 아니라 다른 쪽으로 갔을 때는 또 조정이 나오겠죠. 그때 슬쩍 서는 전략들, 앵커님의 살살 전략이 여기서 나온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는 또 이 이커머스 시장과 관련된 쪽에 시장이 커진다라고 하게 되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섹터가 또 전자결제는 당연히 커질 거고요. 또 물류센터 관련된 쪽도 가장 큰 또 투자를 계속 해야 되다 보니까 수혜를 받을 거고 게다가 또 포장과 관련된 쪽이죠. 이쪽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또 골판지를 비롯한 포장도 계속 수요가 늘어날 거고 이런 부분들도 체크를 해보면서 관련된 흐름들을 대응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신고가 갱신한 네이버와 관련해서 또 뉴욕 증시에 상장한 쿠팡, 또 이베이 코리아 인수전과 관련한 작전까지 세워봤고요. 이 이커머스 성장에 따라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섹터까지 함께 짚어봤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 대응 작전도 함께 세워볼까요? 네, 세워야 될까요, 오늘? 네, 세워야죠. 어렵겠지만, 네. 네, 작전이 안 나오는 작전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요. 근데 미국 시장이 하락했다고 그거 하나 가지고 너무 기죽을 건 아닌 것 같고요. 오늘 좀 중요한 변화가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좀 지표가 엇갈렸습니다. 특히 지금 금리는 올라가서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중심으로 1.7대까지 안착을 했는데 금리는 빠르게 올라가는데 반대로 유가는 또 급락했습니다. 이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라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두 가지 지표가 엇박자가 났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쉽게 말씀드리면은 유가 같은 경우는 실물 경기 회복과 같이 이어지는 인플레이션을 대변하는 대표적인 지표입니다. 그런데 유가는 하락을 했다는 얘기는 아직 생각하기에 물론 수요와 공급 논리도 있겠지만은 아직 생각하기에 그렇게 유가가 강하게 올라가는 부분들은 경기 회복에 따른 수요를 충분히 생각하기는 좀 힘들다라는 쪽이다 보니까 일단 인플레이션 압력이 줄은 게 당연하겠죠. 그런데 오히려 금리만 움직였다라고 하게 되면 단순하게 금융적인 부분만 움직여가지고 어떤 부담이다라고 하기는 좀 힘듭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게 되면 유가를 먼저 보는 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보기에는 금리가 단기 정점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늘은 그렇게 대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이
충격을 받고 뭐 여러 가지 또 안 좋은 얘기 많이 나오겠죠. 뭐 또 당연히 이럴 때일수록 뭐 현금화를 높여라, 뭐 비중을 줄여라, 뭐 이러면서 또 여러 가지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실 텐데 다 무시하시고요. 이런 때는 주식을 사야 됩니다. 조용히 사시는 게 맞다고 생각되고 있고요. 이게 오늘장 대응 전략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좋습니다. 오히려 오늘 이렇게 좀 조정받을 가능성이 클 때 우리는 비중을 좀 높여가자라는 전략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 시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시간 저희가 증권사 리포트들 하나둘씩 분석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도 IR 분석이신 샘플러스 허반석 전문위원과 함께할게요.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함께할 리포트 화면으로 먼저 확인하시죠. 네, 오늘의 리포트입니다. 이번 주 리포트 리뷰하는 시간이죠. 이번 주는 2차 전지 리포트들 분석을 해드렸는데 K배터리 3사, 삼성 SDI, LG화학, SK이노베이션 그리고 장비주인 M플러스까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들어볼까요? 네, 이번 주 월요일은 주로 산업과 섹터에 대한 리포트를 가능한 한 소개를 해드리려 하고 있고요. 그 이후 화요일부터는 그 섹터에서 소개해드릴 수 있는 최신 리포트나 의미 있는 리포트들을 하나하나 점검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은 모든 것이 예상을 뛰어넘는다라는 2차 전지 업종에 대한 리포트 보았고요. 화요일부터 삼성 SDI, LG화학, SK이노베이션, 어제 M플러스까지 리포트를 살펴보았습니다. 왜 2차 전지 섹터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20년도 글로벌 전기차 시장 자체가 41% 증가한 312만 대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 19에도 불구하고 19년도 성장률이 10%를 크게 넘어서는 20년도의 성장치였고요. 글로벌 전기차 침투율이라고 하죠. 내연기관 자동차들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에 전기차 비중이 얼마나 높아지고 있는가. 19년도에는 2.5% 수준이었는데 20년도에는 4%, 20년도 12월까지만 온다 하더라도 6.9%까지 크게 그리고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는 전기차 시장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 자동차용 전기 배터리 관련 산업의 전망이 굉장히 밝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성장주 위주의 단기 고밸류에 대한 부담감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코스피 상승률에 따라서 2차 전지 관련 섹터가 모두 다 크게 올랐기 때문에 최근에 지수 조정과 함께 하락도 나왔던 모습입니다. 그 타이밍에 한번 2차 전지 관련된 섹터를 살펴보는 것들이 조금 의미가 있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 배터리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배터리 업체들은 에너지 밀도가 증가해야 하고 배터리의 특성인 충전 시간은 짧아지고 수명은 길어져야 하고 그리고 가격도 경쟁력이 있어야 될 테고 최근 화재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안정성 역시 담보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자동차 제조사인 메이커 업체 입장에서 다시 풀어본다라고 한다면 배터리를 보았을 때 자동차의 주행 거리는 늘어나야 된다. 그리고 충전 시간은 줄어들어야 되고 어떠한 악조건, 기온이 대표적이겠죠. 겨울철, 추운 나라에서 저온 성능이 개선돼야 될 거다. 그리고 배터리 제조사가 완성차 업체에다가 납품하는 배터리의 가격은 저렴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로 함께 에너지 밀도는 주행거리가 증가하고 배터리의 성능 개선, 충전 시간은 줄어들고 추웠을 때에도 좋은 배터리 성능이 나오고 그리고 안정성은 물론 가격까지도 저렴했으면 좋겠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는데요. 전기차 시장의 가파른 성장은 분명 2차 전지 수요 급증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2차 전지 배터리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 매출, 영업이익 모두 다 상승으로 결인해 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기술 경쟁에 있어서 대부분 아직
제한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고체 배터리가 아직 나오고 있지 않는 한 기술 경쟁에 있어서는 소재에 대한 혁신, 소재 개발, 분리막 개발 이런 부분을 통해서 앞으로 나아갈 곳이지 어느 한 기업이 배터리 관련된 기술을 제패했다라고 말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폭스바겐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노스볼트인가요? 그쪽에서 이제 유럽에 한 6나라의 공장을 짓고 폭스바겐 배터리 내재화 본인들이 양산해 보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한 신규 신생 업체들이 올라온다라고 하더라도 20년 업력 이상의 LG화학부터 시작한 우리나라 K 국산 배터리 대표 주자들은 아직까지 경쟁력 굉장히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삼성 SDI, LG화학, SK이노베이션 모두 다 배터리 캐파 증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4년도 정도에는 배터리 공급 부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배터리 완성업체들 증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수록 설비나 중간재, 소재, 부품 관련된 업체들도 함께 살펴보시면 좋은 시기가 오고 있다. 장기 호황이 아직 남아있다라는 부분으로 리포트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종목 선정 방식에 있어서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산업과 시장이 성장하는 섹터에서 탑다운 방식으로 살펴보시고 그리고 매출과 영업이익이 증가하는가 한 번 더 살펴보셔야 될 거고요. 미래를 이끌 모멘텀이 굳이 무엇인가 미래의 성장 동력을 한번 살펴보시고 현 구간의 특이한 이슈나 가격적인 매력도가 있는 그런 종목들을 살펴보시자 이러한 순서로 한번 살펴보셔도 종목을 보시는 그리고 산업과 기업을 보시는 눈을 기를 수 있겠다라는 말씀 함께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화요일입니다. 삼성 SDI 종목 리포트 비수기를 기회로라는 제목의 하나금융투자의 리포트였습니다. 1분기 전망을 보면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164% 증가한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비수기를 감안한 이야기는 QOQ로 봤을 때에는 1분기에는 이익이 조금 감소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지만 YOY 전년 대비 20년도 대비 21년도를 살펴보았을 때는 큰 폭의 성장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부분의 매출이 QOQ 전 분기 대비 13% 줄어들 감소할 예상되고 있지만 2분기부터는 흑자 전망이 뚜렷하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할 때에 적어도 상반기 안에 숫자로 영업이익이나 매출이 돌아오는 기업들을 좀 보시는 게 현재 시점에서는 유효한 전략이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너무 먼 미래에 있는 결국 우리는 경기가 좋아질 거고 소비가 회복될 거고 일상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는 그런 길목에서 너무 멀리 있는 이익을 가져왔을 때 주가는 상승할 수 있겠지만 그 주가의 상승력을 유지하기에는 1년이라는 시간이 조금 버거울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가까이 상반기 안에 숫자가 돌아서는 기업들 위주로 먼저 보시고 그 이후에 다시 먼 미래에 있는 일상회복, 경기회복에 관련된 부분을 가져오셔도 그때 가서 매수하셔도 너무 늦지 않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지금 주가가 싸다 생각해서 매수를 했는데 더 싼 가격대로 진입할 수 있으니 조금은 주의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해라라는 말씀 함께 덧붙여서 말씀드렸습니다. SDI는 소형전지로부터 시작해서 왔던 기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21년도 매출 17% 성장한 13조 2천억 원, 영업이익은 이제 1조 원대 이상으로 큰 폭의 성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익률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부분도 함께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지배순이익이 9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59% 성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분기를 저점으로 매분기 차곡차곡 증가해가는 모습으로 삼성 SDI는 바라보면 좋겠다라고
하나금융투자에서 나왔던 리포트였고요. 그리고 수요일에는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최근 ICT 제소로 인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기업입니다. K배터리 국가대표 삼성 SDI, LG화학, SK이노베이션인데요. 폭스바겐 파워데이 23년부터 각형 배터리 셀 채택으로 자금률을 높이고 유럽에 공장을 지어서 본격적인 투자 계획을 발표했던 모습입니다. 앞서서 말씀을 드렸지만 20년 이상의 업력을 갖고 있는 LG화학 그리고 삼성 SDI 후발주자로 열심히 증설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달려오고 있는 SK이노베이션인데 2016년도에 이제 설립한 기업과 협업을 통해서 배터리 내재화를 발표한 폭스바겐이었습니다. 5년 정도의 업력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배터리 3사의 기술력 그리고 안정성을 단숨에 따라잡기에는 조금 어렵다, 불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일각에서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배터리 공급업체와 완성차 사이에서 협상에 있어서 우위를 선점하려는 그런 모습도 있지 않나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너무 폭스바겐발 뉴스에 일희일비할 것도 아니다라는 말씀을 함께 드리고 싶습니다. LG화학은 역대급 실적으로 미국과 유럽 쪽에서의 시장 점유율 확대를 하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ITC 소송 결과가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 그리고 미국 시간으로 19일,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20일 새벽에 나올 특허권 침해에 관련된 예비 판결이 2주 연기됐다는 이야기가 오늘 아침부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 2일경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인데요. 영업 비밀 침해, 특허권 침해에 관련된 부분으로 양사가 싸우고 있는 모습이지만 어제 저녁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로가 어느 정도 만족할 만한 일부 양보하는 부분이 있더라도 우리나라 전체의 국익과 폭스바겐이 이때 훅 치고 들어오니까 모든 배터리 관련된 섹터가 주저앉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양사가 일정 부분 모두 다 만족스러웠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의 합의가 도출되는 부분, 이 모든 회사와 국익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던 그런 리포트고요. 앞으로 시장의 상승과 함께 그리고 시장 전체 산업이 커지기 때문에 삼성 SDI, LG화학, SK이노베이션 결코 죽지 않는다라는 말씀으로 주주분들께도 위로의 말씀을 드렸던 수요일이었습니다. 그리고 SK이노베이션에 대한 부분을 살펴봤는데요. 함께 수요일날 살펴봤는데요. SKIT, SKIE 테크놀로지죠. 분리막 관련된 기업이었습니다. 높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SK이노베이션의 분리막으로 제조한 배터리에서는 화재가 단 한 건도 없었다라는 부분을 조금 자랑스럽게 어필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최근에 이제 상장에 대한 이야기가 있죠. 프리 IPO를 통해서 10%의 지분을 이미 IPO를 했고요. 그리고 빠르면 5월경 IPO 상장, 신규 상장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SK 기업 또는 SK이노베이션은 이제 정유 회사에 대한 부분보다도 배터리와 분리막 사업 부문으로 조금 더 집중해 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배터리 생산 능력도 여전히 증설에 대한 부분 박차를 가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합의에 있어서 SKEIT의 지분도 일정 부분 나눌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보도에 나오고 있는 만큼 한국 시간으로 20일 새벽이면 예비 판결이 나오고 그리고 영업비밀 침해와 특허권 침해에 관련된 부분이 서로 이제 카드가 오픈되었다. 기다려야 될 경우의 수가 이제 다 오픈됐다라는 그런 부분으로 합의에 대한 부분에 조금 더 한 발짝 다가서는가에 대한 부분이었지만 이것이 2주 연기되는 바람에 조금 더 기다려봐야 하는 부분이다. 하지만 기대감은 영업비밀 침해 소송과 특허권 침해 소송에 있어서의 ICT의 결과가 면
이제 더 이상 물러날 것도 반박할 것도 없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합의에 있어서는 조금 더 한 발 우리가 다가섰다라는 기대감으로 시장을 바라봐야지 너무 이거 잘못되는 것 아닌가에 대한 불안함으로 볼 필요는 없다. 재차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시장이 커지고 산업이 커지고 SDI, LG화학, SK이노베이션 모든 기업들이 증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을 때 어떤 기업을 좀 보면 좋을까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었습니다. 대주전자를 비롯해서 여러 좋은 기업들이 많았지만 M+라는 기업을 어제 소개해드렸는데요. 2차 전지 조립 공정에 5대 공정이 있습니다. 2차 전지 조립 공정 중 5대 공정의 모든 장비를 생산하는 업체고요. 주요 고객사가 SK이노베이션이라는 부분들은 조금 리스크로 다가올 수는 있지만 SK이노베이션으로부터 90%의 수주를 받고 있는 모습이었는데 매출액의 90% 이상이 SK이노베이션으로부터 나오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조금은 리스크가 될 수도 있지만 왜 이 기업에 그렇게 모든 공장 가동률을 동원해서 수주를 주었을까? 그만큼 이제는 기술력을 인정받았다라는 반증이 또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SK이노베이션뿐만 아니라 중국 업체, 완샹이나 EVE, S볼트 같은 중국 업체들로부터도 수주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SK이노베이션 25년도 생산 목표가 125기가와트시입니다. 중국의 S볼트 25년도 생산 목표가 200기가와트시라고 합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유럽뿐만 아니라 미국을 거쳐서 중국 시장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을 때에 이러한 장비, 설비, 그리고 소재, 부품 관련된 2차 전지 섹터에서도 우리가 살펴볼 만한 좋은 기업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금 모든 공정의 장비를 생산하고 있는 업체고 그리고 기술력도 인정받고 있는 특허권에 대해서 그리고 디자인 특허에 대해서도 굉장히 열심히 성장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았습니다.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반도체 장비주로 원익 IPS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2차 전지 섹터의 장비주로는 M+가 우상향 지속되지 않을까, 지속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의 상상력을 동원해서 한번 비교를 해봤고요. 2차 전지 이제 삼성 SDI 그리고 LG화학 그리고 SK이노베이션까지 이 세 기업들 그리고 장비주 M+나 대주전자재료나 동진세미캠이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장기적 관점에서 조정은 매수 기회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LG화학의 물적 분할 이슈 깊은 조정대, 그리고 SK이노베이션 ICT 판결에 의한 깊은 조정대, 그리고 폭스바겐 배터리 파워데이에서 각형을 추구하겠다라는 이야기로 삼성 SDI까지도 뒤늦은 조정을 받고 있는 요즘입니다. 장기적 관점에서 깊은 조정은 매수 타이밍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장기 보유를 하시는 분들도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리면서 이번 주 2차 전지에 관련된 리포트 모두 정리하겠습니다. 휴전 협상 중에도 전장은 치열했듯이 확실한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시장에서 오고 가고 있는 뉴스에 너무 민감하거나 영향을 받을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으로 이번 주 2차 전지에 관련된 모든 리포트 리뷰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 살펴봤던 2차 전지 관련 리포트들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다시 여러분께서도 리포트들 다시 한번 좀 공부하시면서 투자에 도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허반석 위원은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위원님 고맙습니다. 입니다. 네, 자, 이어서 저희는 하체기의 고수익 낚아채기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각은 저희 포트폴리오를 하나 둘씩 채워보는 시간이죠. 자, 오늘은 또 어떤 종목을 가지고 나오셨을지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체기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하체기 위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지금 저의 포트폴리오가 꽤 많이 쌓였습니다. 수익률도 괜찮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은 또 어떤 종목을 가지고 나오셨을지 바로 확인을 해볼까요? 네, 오늘은 에스코넥, 그다음에 우리넷, 폰텍 시스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에스코넥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 2차 전지 등을 제조할 때 들어가는 금속 가공 부품을 생산을 하고 있다. 그래서 스마트폰, 2차 전지 관련해서
보시면 되겠다는 말씀드리겠고, 또 중국 내 핸드폰 금속 부품 제조를 하고 있는, 또 판매까지 하고 있는 동광 삼형전자를 자회사로서 좀 보유를 하면서 중국 시장에서도 핸드폰 관련해서의 그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폴더폰 이음새 역할을 하는 인지를 생산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폴더폰을 출시하면서 앞으로 이제 애플 쪽에서도 폴더폰이 이제 출시가 될 것으로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면 당연히 인지 같은 관련된 종목들이 또 다시 한번 부각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 그 핸드폰의 그 생산이 이 폴더폰 쪽으로 좀 생산이 좀 늘어나는, 증가하는 그런 부분 관련주로서 좀 보시면 되겠다는 말씀드리고, 최근에는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들이 좀 부각이 되고, 또 시장에서도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에 대한 또 관심이 높아지는 그런 시기도 한데요. 삼성전자 기어의 VI라든가, 그다음에 삼성전자의 그 갤럭시 노트 5, 그다음에 갤럭시 S6 등의 이 VR 관련된 부품들을 납품한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관련주로서 좀 보시면 되겠다. 앞으로 메타버스 같은 경우는 주가뿐만 아니라 우리 현실에서도 계속해서 발전하는 성장주인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성장주로서도 우리가 좀 관심을 좀 가져보자는 말씀드리겠고, 그다음에 취업 포털 서비스 업체죠. 커리어넷의 그 최대 주주가 바로 에스코넷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창출 관련된 종목으로 관련해서 우리가 좀 될 것 같아요. 정부에서도 좀 이렇게 계속해서 어려워지는 그런 시기가 좀 이어진다고 하면은 또 취업에 관한, 일자리에 관한 부분에서 정책적인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플라즈마 탄소 전환 장치의 그 친환경 수소 사업에도 좀 진출했다. 그래서 수소 관련된 종목으로서 우리가 성장률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올해 좀 상당히 실적이 좋아질 것으로 지금 지난번에 증권사 리포트가 좀 나왔었어요. 그래서 올해 실적 기대를 하는 그 종목으로서도 우리가 한번 관심을 좀 가져보자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같은 경우는 강통신 장비 MSPP 제품하고, 그 다음에 음성 서비스를 기반으로 한 ADW 장비를 좀 제조를 해서 기관 사업자에다가 좀 공급을 좀 하고 있다, 판매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게 KT, 또 SK 그룹, 그리고 LG U+, 그리고 한국철도시설공단 공사, 도로공사, 한전 등이 있겠다. 그래서 안정적인 거래처가 있다는 것은 내 제품을 만들어서 제조해서 확실하게 사줄 수 있는, 매수해 줄 수 있는 그런 기업을 좀 가지고 있고, 또 우리가 또 물건을 또 판매했을 때 자금 회수를 할 수 있어, 자금이 회수가 잘 돼야 돼. 그래야지 현금 흐름이 좀 잘 되는 그런 부분인데, 우리가 좀 납품했을 때, 공급했을 때 확실하게 또 자금이 회수가 될 수 있는 업체들과의 좀 거래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장점도 있다 말씀드리겠고, 그다음 OLED 관련해서 장비라든가 소재 사업도 좀 진행하면서 디스플레이 쪽에서 계속해서 OLED 쪽으로 맞춰서 성장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관심을 좀 가져보자 하는 말씀드리겠고, 그다음 양자 암호 관련된 그 사업도 좀 진행을 좀 하면서 SK 브로드밴드하고 컨소시엄을 통해서 공공기관, 그다음에 산업기관이라든가 의료 시설 등에서 장비를 좀 공급하고 있다. 그리고 양자 암호 같은 경우는 23년까지 해서 5억 달러 정도 전망이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또 성장하는 그런 부분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국내 최초로 재난방 통신 모델이라든가 모델 인증을 완료한 그런 부분 때문에 재난 관련된 종목으로서 우리가 또 보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고속철도에 특화된 네트워크 장비죠. PTN 등을 좀 보유를 하면서 철도 관련된 종목으로서 우리가 좀 보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고, 4월 달에 보궐선거가 끝나고 나면은 내년 3월에 대선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각 정당에서 대선 주자들이 나오면서 각자 정책을 펴는 그런 부분인데, 지금 여당 같은 경우는 당 관련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북한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좀 개선을 좀 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현 상황에서도 가장 중점을 두는 것도, 치적을 두는 것도 북한과의 관계 그 부분이기 때문에, 또 토니 블링컨 또 쪽에서 또 이야기가 나왔을 때도 일단은 모든 것을 다 열어놓고 대북적인 정책을 좀 펼치겠다 하기 때문에 어떤 또 상황이 또 바뀔지 모르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은 답답하게 막혀 있는 그런 부분이지만, 또 갑자기 또 화해 무도로도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좀 관심을 가져보자는 말씀드리겠고,
자, 코테이 시스템 같은 경우는 네트워크 솔루션 전문 업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삼성 SD 쪽에서 계속해서 이 회사를 좀 인수를 하는 거 아니냐, M&A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왔던 그런 부분인데, 뭐 확실하게 지금 이게 뭐 이루어지는 않았어요. 근데 꽤 됐습니다. 몇 년 전에도 이야기가 좀 나왔었는데, 뭐 콘테 시스템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도 뭐 인수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관심 보실 것 같은데, 인수 안 되더라도 이 회사 자체적으로 좀 봤을 때도 상당히 좀 매력이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코스피 종목이고 실적이 안 나온 거 아닙니다. 실적이 나와주는데 일단은 계속해서 삼성 SDS 쪽에서 인수 이야기 나오니까 관련해서 노력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SK하이닉스의 그 실감의 원격 강의 시스템도 구축을 좀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원격 강의 시스템이 이제 구축이 되면서 뭐 여름이라든가 이렇게 뭐 가을에 뭐 태풍이라든가 이런 재난이 좀 왔을 때 뭐 등교하지 않고 또 원격으로 또 강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다라는 걸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재택근무 관련된 솔루션도 좀 도입하면서 이제는 우리가 꼭 회사에 나가야지만이 뭐 업무를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가정에서도 충분히 업무를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좀 만들어주고, 또 그렇게 또 기업의 문화도 조금씩 이해도가 되는, 그래서 바뀌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인공지능 관련된 부분이 있어서 베스트 데이터와 그 AI 전용 스토리지를 한국 시장에 독점적으로 좀 공급을 좀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AI 관련된 종목으로서도 우리가 좀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최근에 뭐 국회 영상의 시스템도 좀 구축한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으로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시멘트라든가 아스팔트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 건축 및 토목 수밀 전문 업체이죠. SS 산업을 종속회사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일단 시멘트 같은 경우는 아파트 공급이 뭐 증가한다, 그렇게 되면은 관련된 종목으로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아스팔트 같은 경우도 인프라 관련된 종목으로서 좀 보시면 될 것 같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세 종목 들고 나오셨네요. 에스코넥, 우리넷, 그리고 콤텍 시스템까지 설명을 해주셨는데, 저는 오늘 이제 에스코넥을 한번 골라보려고 하는데, 이 종목은 사실 예전에 한번 매수를 했던 적이 있고요. 제가 6%대 지금 수익을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수익이 나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 조금 더 신경을 써보면 어떨까 싶은데, 자, 오늘의 가격 전략은 어떻게 세워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종가보다는 조금 낮게 볼게요. 2,200원의 매수가를 한번 잡으시면 될 것 같고, 목표가는 3,000원, 손절 라인은 2,000원 잡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실적이 나와준다, 올해 뭐 상당히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금융 장세에 지금 지나고 유동성 지나고 나면 뭐 실적 장세로 가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실적주로서 우리가 한번 관심을 좀 가져보자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에스코넥 매수가 어제 종가보다 하나 낮은 2,200원 선 제시를 해주셨고요. 목표가 3,000원, 손절가 2,000원 제시해 주셨네요. 자, 오늘 시장 개장하면 저도 한번 잘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 여기까지 듣고요. 잠시 후에 다시 만날게요. 네, 잠시 뵙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저희가 투자 작전 가득 세워봤습니다. 이렇게 작전을 잘 세워봤으니까 잠시 후에 또 실전 매매에 적용을 해봐야겠죠. 오늘 고수익 작전 타임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에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리보 박유라입니다. 오늘 따스한 봄 날씨가 예상되지만 일교차가 크겠고요. 오전까지 수도권과 강원도, 충청도와 전라도를 중심으로 먼지 농도가 나쁨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잔류하는 옅은 황사와 대기 오염물질의 영향을 받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오후 들어서는 차츰 대기의 순환이 원활해지면서 보통 수준을 되찾겠습니다. 한편 이번 주말에는 날이 흐리겠고 비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토요일은 전국에 비가 오겠고 강원도와 경상도, 제주도는 일요일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기온은 흐리고 비가 오면서 오늘보다는 내려가겠는데요. 이맘때 정도의 날씨지만 워낙 날이 따스했던 터라 낮 동안 다소 쌀쌀하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구름 많겠고 낮 기온 서울 18도, 대전 19도로 4월 중순에 해당하는 기온을 보이며 따스하겠습니다.
동해안 구름 많은 가운데 오전까지 공기가 나쁘겠습니다. 낮 동안 강릉 12도, 속초는 11도가 되겠습니다. 남부지방 구름 많겠고 제주도는 점차 흐려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광주 20도, 대구 17도까지 올라 따뜻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와 동해상으로 최고 3m까지 높게 일겠고요. 서해상도 최고 2.5m로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 월요일에는 기온이 내려가면서 잠시 쌀쌀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